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입니다. 내란 특검이 내일 출석하라고 송부한 데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일정을 바꿔달라고 재차 요청했는데요.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2차 조사를 두고 양측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를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네, 내란 특검이 있는 서울 고등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일단 윤 전 대통령 측은 내일 특검 출석은 어렵다는 거죠? 맞습니다. 일단 과정을 좀 설명드리면요. 특검은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에 2차 조사를 위해서 오늘 출석하라고 통보했었습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 방어권 보장해달라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잡혀있는 다음 달 3일 이후로 조사 일자를 바꿔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서 내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재통보를 하면서 수사 일정은 수사 주체가 정하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측 오늘 특검에 조사 일정을 바꿔달라고 다시금 요구했습니다. 변호인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서 새 출석일을 정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또 윤 전 대통령 측은 수사 주체가 일방적으로 일정을 결정할 수 있다는 특검의 인식은 임의수사 원칙 그리고 형사소송법의 정신에 반하는 거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예, 특검 측은 변호인단의 요청에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내란 특검 박지영 특검보가 조금 전 브리핑을 통해서 윤 전 대통령 측의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윤 전 대통령이 내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이번 주 안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서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4일 또는 5일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는다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거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체포영장 재청구 또는 나아가서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에 나설 가능성을 거듭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 특검보는 조사가 이뤄진 만큼 체포영장을 재청구하게 된다면 애초 영장보다 적시된 혐의의 범위가 확장될 거로 보인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네, 내란 특검은 오늘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소환 조사도 진행하고 있죠? 맞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강 전 실장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 전 실장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들에게 대통령실로 들어오라고 연락했던 인물이고요. 또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의 회의록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2차 조사를 앞두고 특검이 국무회의 관련 진술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군 검찰이 내란 특검과 협의해 추가로 기소한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추가로 구속됐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앞서 군 검찰은 이들을 기소하면서 구속영장 발부를 함께 요청했었는데 중앙지역 군사법원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 다른 특검들도 조만간 본격 수사에 돌입하죠? 맞습니다. 김건희 특검과 최상병 특검 모레인 다음 달 2일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섭니다. 먼저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건진법사, 명태균 의혹 등 이 모든 사건을 이첩받아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검 측은 김 여사 측과 소환 관련 협의를 하진 않고 있다면서 시기는 적절한 시점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병 특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수사 개시 당일인 모레 오후 2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최상병 소속 부대 지휘관으로서 당시에 수중수색을 지시했던 인물이고요. 김건희 여사 관련 가능성이 있는 구명로비 의혹의 당사자이기도 해서 핵심적인 수사 대상으로 꼽혀왔습니다. 이와 함께 최상병 특검은 국방부에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의 항소심 재판 기록 이첩도 요청했는데 향후 항소 취하 여부를 적극 검토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고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불거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둘러싼 논란을 다루는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오늘 다시 열렸습니다. 회의에 오른 안건 5개 모두 부결됐는데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논의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신기혜 기자, 의견이 많이 갈렸다고요? 네, 오늘 열린 전국 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에서는 지난달 회의에 이어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부 신뢰,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 등과 관련해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오전 10시에 시작한 회의에는 재적법관 126명 가운데 90명이 참석했고 2시간 만인 낮 12시에 끝났는데요. 오늘 회의에는 지난 회의에서 상정된 7개 안건을 5개로 통합, 조정해 논의가 진행됐는데 안건 5개 모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법관들 사이 의견은 크게 3갈래로 나뉘었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사법신뢰가 훼손돼 사법신뢰 회복을 위해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고 보는 의견과 이번 판결을 이유로 한 여러 조치들의 재판 독립 침해 우려에 대한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 또 의견 표명 자체가 진행 중인 사건의 판결과 절차 진행에 관한 법관들의 집단적인 견해 표명으로 여겨질 수 있는 만큼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 등으로 갈린 건데요. 법관대표회의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의견들이 서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안건이 부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제도와 법관 인사제도와 관련해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재판 독립 등과 관련한 후속 논의를 진행해 12월 정기회의에서 정식으로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나왔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계기로 열렸죠. 그렇습니다. 이번 회의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제안됐습니다. 판결의 공정성 논란이 이어지자 법관 대표들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낼지 논의하기로 한 건데요. 개별 재판을 이유로 법관에 과도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자는 내용도 논의에 포함됐습니다. 지난달 26일 열린 첫 번째 임시회의에서는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우려, 전원합의체 판결 자체의 부정적 영향 등 다양한 갈래의 논의가 이어졌는데 당시 법관 대표들은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신기혜입니다.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결위 전체 회의가 첫날부터 파행을 겪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임위 운영을 문제 삼으며 한때 퇴장한 건데 회의장 복귀 뒤에도 추경에 대한 여야 시각차는 여전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추경안 심사 첫 발을 떼는 국회 예결위원회 전체 회의는 시작부터 파행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수박 겉핥기식 졸속 심사에 들러리 설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단체로 퇴장한 겁니다. 예산 독재까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일정을 다 정합니다. 우리는 허수아비입니까? 들러리입니까? 회의는 여당 중심으로만 2시간여 진행됐고 종합 정책 질의를 하루 늘린 이틀 하기로 여당이 한 발 물러선 뒤에 보이콧은 끝났습니다. 회의장으로 돌아온 국민의힘은 추경의 핵심 민생회복 지원금을 정조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차관들을 상대로 사실상 당선 축하금이 아니냐고 조목조목 따져 물었습니다. 결국 15만씩 나눠 갖고 45만 원씩 더 내자. 이게 추경의 핵심입니다. 이번 추경의 목적이 뭡니까? 첫 번째는 경기 진작이고 두 번째는 민생 안정입니다. 민주당은 민생지원금을 현금 살포로만 보는 야당의 시각 자체가 문제라고 받아쳤습니다. 국민의 지지를 득한 다음에 그야말로 어렵게 하는 것인데 그게 대통령 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야 하는 겁니까? 애초 이번 추경은 윤석열 정권이 민생을 망친 탓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민생 이렇게 망친 게 도대체 누군데 이렇게 적반하장하는 태도를 보이는 겁니까? 민주당은 목요일 본회의에서 이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는데 전체 회의가 하루 늘어나면서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금요일 빠듯하게 처리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낙점된 김민석 후보자를 두고 국민의힘은 국민청문회를 열어 장외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맞대응하는 대신 총리 인준과 쟁점 법안 처리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며 개최한 이른바 국민청문회. 현장엔 배추 18포기가 등장했습니다. 인사청문회는 지난주 끝났지만 배추 농사에 2억 원을 투자해 매달 450만 원을 받았다는 김 후보자 해명을 부각하려는 의도입니다. 소득이 없는데도 재산은 늘어나기만 했습니다. 배추 농사, 반도자, 정여세 등 각종 의혹만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총리 지명 철회를 촉구하며 국회 농성을 이어갔습니다. 김민석 후보자의 지명을 즉시 철회해 주십시오. 법사위원장 자리도 야당에게 돌려주십시오. 그러나 민주당은 총리 인준을 볼모로 야당이 생떼를 쓰고 있다면서 타협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발목을 잡으려는 의도에는 전면전뿐이라는 겁니다. 민생 전면전을 선언합니다. 내란 세력 척결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더욱 속도감 있게 행동에 나서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경제단체와 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배임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재개 우려에 공감하고 이른바 3% 룰과 집중투표제 강화 등은 추후 조정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과정에서 우려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문제가 나타난다면 얼마든지 제도를 보완하고 수정할 용의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금요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에서 총리 후보자 인준안과 함께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입장을 바꾼 가운데 이를 고리로 극적으로 여야 협상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김용태 비대위원장 퇴임으로 공석이 된 비대위원장직을 겸임합니다. 비대위원으로는 4선 박덕흠 의원과 재선 조은희 의원, 초선 김대식 의원이 포함됐고 박진우 김포갑 당협위원장과 홍형선 화성시갑 당협위원장 등 원외 인사들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송 비대위원장 임명과 비대위 구성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임기를 마친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대선 뒤 당의 혁신 노력을 0점으로 평가하면서 기득권 타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전당대회 불출마 의사도 함께 밝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탄핵의 강을 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정말 끊임없는 대화와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전당대회 출마가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는 오늘 물러가지만 제2의 김용태, 제3의 김용태, 개혁을 하겠다라는 세력들이 함께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개혁에 대한 점수를 말씀드리면요. 빵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송미령 농림부 장관은 전 정부에서 자신이 반대해온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사전 수급 조절에 대해 뜻을 같이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송 장관은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했던 것을 그대로 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서 이전 정부에서 반대한 양곡법은 사후적으로 남는 쌀을 사라는 게 주된 내용이었던 반면 이번에는 사전 대책으로 남는 쌀이 아예 없도록 하는 게 핵심적인 내용 변화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 정책적으로 문화 부분 투자나 지원을 대대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화예술계에서 세계적인 성과를 낸 인사들을 오늘 용산 대통령실로 초대해서 한 발언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국가 정책적으로 좀 문화 부분에 대한 투자나 지원도 대대적으로 좀 늘리고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한테 좀 기회도 좀 주고 그리고 이것도 산업으로도 키우고 또 전 세계로 좀 진출해서 대한민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키우면 우리가 세계적인 강국으로 선도 국가로 갈 수 있지 않겠냐. 가장 강력한 힘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 문화부 장관을 못 뽑고 있어요. 너무 복잡하게 막 고민하다 보니까. 지난 4일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을 맞아 오는 7월 3일 첫 기자회견을 엽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7월 3일 오전 10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회견은 민생 경제와 정치, 외교 안보, 사회 문화 등 분야별로 나뉘어 문답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장마철인데 장맛비는 사라지고 푹푹 찌는 더위가 기승입니다. 서울에 첫 열대야가 나타난 데 이어서 오늘은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당분간 한증막 같은 더위가 밤낮으로 이어집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올여름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서울 도심. 높은 습도와 찌는 듯한 열기가 더해진 거리 풍경은 이미 8월의 한여름입니다. 조금만 걸어도 땀이 흐르는 탓에 반소매보다 민소매 옷차림이 더 많아졌습니다. 점심 먹고 조금 걸어왔는데도 너무 더워가지고 못 걸어 다닐 것 같아요. 땀이 계속 나고 목도 너무 마르고. 특히 더운 열기가 밤에도 식지 않아 서울은 지난밤 25도를 웃돌며 올여름 첫 열대야를 기록했습니다.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서 에어컨 안 틀면 소파 같은 데를 가야 되고 잠을 새벽에 깨니까 에어컨을 꼭 틀고 자는 것 같아요. 더위를 몰고 오는 여름철 고기압이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한 가운데 정체전선이 북쪽으로 밀려 올라가고 덥고 습한 남서풍이 유입되며 한여름 같은 한증막 더위와 요란한 소나기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폭염특보가 전국으로 확대한 가운데 낮 최고 체감온도가 35도를 오르내리며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어 마치 장마가 실종된 듯한 날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뒤덮으면서 그 가장자리를 따라 고온다습한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기온이 크게 오른 가운데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장맛비 대신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며 한증막 같은 더위가 밤낮 없이 찾아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대기가 불안정한 가운데 요란한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고 먼 남해상에서 태풍의 씨앗인 열대성 저기압이 북상해 장마철 날씨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며 지속적인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확대되자 행정안전부가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행안부는 현재 전국 183개 특보구역 가운데 약 80%인 145개 구역에 폭염특보가 발령됐고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폭염 비상대응 체계와 함께 취약 노인과 농업인, 노동자 등 민감 대상 보호 대책을 강화하고 무더위 쉼터와 폭염 저감시설 운영, 점검을 확대하는 등 중점 관리 사항을 지시했습니다. 찜통더위 속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농민들은 뙤약볕 아래에서 일을 이어갔고 산속 폭포에는 더위를 피하려는 시민들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윤지아 기자입니다. 경남 창녕의 감자밭입니다. 내리쬐는 햇볕 속 고개 숙인 농민들의 이마에는 땀이 쉴 새 없이 흘러내립니다. 선풍기가 달린 작업복을 입고 선풍기를 목에 걸기까지 했지만 찜통 더위는 가시지 않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우리 인부들이 참 작업 능률이 한 70%밖에 안 돼요. 더워갖고 물도 많이 먹어야 되고 또 일하다가 넣어서 시간 낭비가 많이 돼. 그러고 또 일을 하다 보면 너무 더우니까. 폭염경보가 내려진 창녕의 체감온도는 36도에 육박했습니다. 인근 밀양의 낮 기온은 35도를 넘겼고 남부지방은 평년보다 5도 이상 기온이 높았습니다. 전북 순창에도 이른 아침부터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시민들은 불볕더위를 피해 시원한 물가 주변으로 하나둘 모여듭니다. 토요일, 일요일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오늘은 맘먹고 도시락 싸가지고 아침부터 나왔어요. 원래는 7월 중순쯤 돼야 되는 더위인데. 순창의 낮 최고 기온은 34도.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르는 더위에 여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하기도 합니다. 날씨가 지금 6월 말에도 오늘 30일인데 이렇게 더운지 모르겠어요. 이게 딴 데는 이게 안 더운 것 같은데 폭염 때문에 나와서 여기 밖에 나왔습니다. 오늘과 내일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예보됐지만 무더위를 식히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폭염특보가 더 확대되고 당분간 열대야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온열 질환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윤지아입니다.
이른 폭염이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 질환 추정 사망자가 3명으로 늘고 전체 환자도 409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질병관리청 응급실 감시체계 자료를 보면 어제 하루 온열 질환자가 새로 50명 발생했고 이 가운데 경북 지역에서 1명이 숨졌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사망자는 1명 더 많고 전체 온열 질환 환자도 32명 늘었습니다. 오늘 낮 12시 40분쯤 서울 성북구에 있는 문화유산 성북동 별서 안의 목조 건물 송석정에서 불이 나 4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건물 절반 정도가 타고 내부 집기류도 60% 정도 소실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1시간 만에 인근 3개에서 7개의 소방서가 동원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성북동 별서는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별서 정원이고 내부에 있는 송석정은 1950년대에 신축된 건물입니다. 미국의 상호 관세 유예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한미 관세 협의 관련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특히 미국이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규제 완화 등 농업 분야 시장 개방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미국의 상호 관세 유예 시한을 일주일 남짓 남기고 본격적으로 관세 협의에 착수한 정부가 대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통상조약법은 국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상조약의 경우 공청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장 먼저 언급된 건 미국산 소고기 등 농업시장 개방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앞서 미국 측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규제 완화 등 비관세 장벽을 낮춰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소비자들의 방역병에 관한 우려 때문에 오히려 현재의 수출마저 미국에 대한 수출마저 줄어들 소지가 있다. 이에 정부는 미국이 한미 FTA를 통해 한국 시장에서 농축산물 부문에 특혜적 혜택을 보고 있다며 이를 고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연히 그 농업 분야, 축산물 포함한 농업 분야에서의 민감성이라든지 특수성은 감안하면서 미국과의 협의에 임할 예정이라는 것을 다시. 이와 함께 협상을 오래 끌기보다는 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지나치게 지연 작전으로 가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한국무역업계 수출기업들의 애로와 피해를 고려했을 때에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될 경우 우리나라 실질 국내 총생산에 미칠 피해가 최대 0.75%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국과 3차 기술 협의를 마친 정부는 미국의 요구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며 수용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 측은 우리 측의 제안에 따라 상호 관세 외에도 자동차 등 품목 관세까지 조정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상호 관세 유예가 끝나는 다음 달 8일 이후에도 협상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최대한 유예를 끌어내며 협상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 후보자가 정부가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기후에너지부 신설 움직임에 대해 산업과 에너지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첫 출근길에서 김 후보자는 AI 시대를 준비하면서 머리가 반도체 데이터 센터라면 심장은 에너지인데 심장과 머리를 따로 떼어놓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 정보가 부족하지만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과 함께 기업과 국익의 관점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업 생산이 내수 침체에 따른 제조업 부진과 미국 관세 정책 영향으로 2달째 감소했습니다. 13조 원대의 1차 추경 집행에도 내수 부진은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5월 전산업 생산은 광공업과 건설업, 서비스업에서 줄며 전달보다 1.1% 감소했습니다. 넉 달 만에 가장 큰 폭의 감소세로 2달째 뒷걸음질 쳤습니다. 특히 금속 가공이 6.9%나 줄었는데 전방 산업인 자동차와 건설업 부진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동차는 미국 관세 정책과 미국 현지 공장 가동 영향으로 2달째 생산이 줄었습니다. 반도체 생산도
2% 줄며 역시 2달째 감소했습니다. 2025년 5월 산업활동 동향을 요약하면 전산업 생산은 광공업, 건설업, 서비스업이 줄어 전월 대비 1.1% 감소하였습니다. 소비 지표도 부진이 계속됐습니다. 소매 판매는 의복 등에서 판매가 늘었지만 화장품 등 비내구재 등에서 줄면서 전달과 같았습니다. 13조 원대의 1차 필수 추경 집행에도 5월에도 제자리 걸음하면서 석 달째 반등하지 못했습니다. 설비 투자는 4.7% 줄며 석 달째 뒷걸음질 쳤고 건설업도 건축과 토목에서 모두 공사 실적이 줄어 3.9% 감소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1차 추경이 재해복구와 관세 피해 기업 지원에 집중된 만큼 내수 진작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하고 1차 추경 효과가 가시화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6월 소비 심리가 개선되고 5월 감소했던 수출도 증가 흐름을 보이고 있어 산업활동 지표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특히 민생회복 쿠폰 등 2차 추경이 집행되면 내수 진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대미 관세 협상과 피해 기업 지원 등 통상 리스크 대응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지난 28일부터 정부가 고강도 대출 규제를 시행하면서 마포, 성동과 같은 한강벨트 아파트 시장의 매수 문의는 뚝 끊겼습니다. 대출 규제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젊은 실수요자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을 가능성도 지적됩니다. 최두희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지난주 아파트값 상승폭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한 마포구. 지난 28일부터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 정책이 시행된 이후 부동산 중개업소는 한산한 모습입니다. 매매 수요는 전세 수요로 전환됐고 매수 문의도 뚝 끊겼습니다. 꼭 와야 되는데 이제 들어올 수 없으니까 거의 내가 보기엔 10억씩 대출해서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전세 수요로 바뀐 것 같아요. 매수세는 거의 한 3%도 안 되고. 아파트 값이 역대급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던 성동구 일대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주말에 집 보러 오겠다는 손님이 예약을 줄줄이 취소했고 계약 건수는 급격히 줄었습니다. 3분의 2 부분 손님이 예약을 취소하셨고 이번 주 토요일 날 그리고 월요일 같은 경우에 거래 완료 건이 없습니다. 5건 이상이었는데 오늘 와보니까 한 건도 없네요. 거래량이 줄면서 관망세가 커지는 분위기인데 자금 여력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은 타격이 클 전망입니다. 반면 현금 부자들과 외국인은 사실상 대출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이 됐기 때문에 사실 현금 부자들이 이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을 거고요. 특히나 규제에서 해당이 되지 않는 외국인들이 또 수혜를 받을 수가 있죠. 실제로 올해 들어 외국인이 신청한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보면 중국인이 전체의 60.9%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인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출 규제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인근 지역으로의 풍선 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실제로 지난주 금요일 정부의 대출 규제 발표 이후 한강벨트 지역 이외의 아파트나 빌라 등으로 투자 수요가 이동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오히려 재개발, 재건축의 그런 금액 6억 밑에 대출 안 받고 갭 투자는 조금 더 상황이고 빌라 재건축, 재개발로 손님들이 몰린다고 봐요. 이에 더해 대출 규제 효과가 단기에 그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후속 대책을 통한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국내 직장인 10명 가운데 8명은 올해 여름 휴가로 해외보다 국내 여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직장인 800명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3.5%가 해외보다 국내로 휴가를 떠나겠다고 답했고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는 강원도였습니다. 1인당 휴가비로는 지난해보다 9% 넘게 늘어난 53만 5천 원을 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슈플러스 오늘의 전국 상황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수영 정치평론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3일,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에 취임 한 달 만에 처음 기자회견을 연다고 합니다. 네. 어떤 얘기가 오갈 것으로 보입니까? 글쎄요, 지금 그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경제적인 어떤 효능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정치적인 효능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마치 봄에 뭔가 이렇게 생명력이 땅 밑에서 막 올라오는 듯한 이런 느낌을 국민들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에 더 탄력을 붙이기 위해서 국정 로드맵, 뭐 개혁 로드맵, 그리고 각 분야의 어떤 로드맵을 좀 말씀을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경제 문제, 먹고 사는 문제의 현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어떤 의견이라든가 이런 걸 좀 밝히시고, 그 다음에 현장에 어떤 건의사항 같은 게 뭐 있으면 기자들을 통해서 좀 듣고 질문을 통해서 좀 숙지하려는 생각을 가지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국회에서의 협치와 그리고 앞으로 국정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의 통합, 국민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역대 대통령들 보면은 취임 100일 기념으로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었는데 좀 이런 감도 있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한마디로 자신감의 발로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대통령에 취임한 지 30일이 안 됐는데 사실 지금 지지율도 고공행진하는 그 상황이고, 그다음에 견제할 만한 좀 야당의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인력, 그러니까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이제 인재풀이라든가 그다음에 강요 인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실상 지금 말하자면 그립을 딱 쥐고 당정일체라는 그 화두를 갖고 지금 가고 있고, 민주당 당대표를 뽑는 선거도 이재명과 원팀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자신감이 붙었는데 그럼 여기에서 국민과 직접 소통을 통해서 뭔가 나의 국정 철학을 전달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 매우 좋다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통상 취임 100일에 하던 걸 30일에 땡기는 거 매우 좋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과거에는 이제 그 대통령들이 이제 질의응답 방식으로 뭐 이렇게 좀 약간 좀 딱딱하게 했는데 이번에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한다니까 아마 격이 없는 질문과 답변이 오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중요한 건 저는 그 방식도 방식이지만 저는 앞으로 그럼 이런 것들이 정말 이재명 정부에서는 자주 보는 일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유리할 때, 상황 좋을 때만 국민과 직접 소통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라도 정말 그 취임 30일, 취임 100일, 뭐 취임 6개월 그걸 또 떠나서라도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소상하게, 더더군다나 이번에 그걸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제 대통령 앞으로, 그러니까 대변인 브리핑도 사실상 생중계를 조만간 또 시작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소통 의지를 보여주는 건 좋은데 이것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취임 30일에 보여줄 수 있는 내용과 또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대통령의 어떤 그런 태도와 자세 이런 것들도 한번 눈여겨볼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이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네. 당시에 대통령실 대변인이 네. 부처에서 별다른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해서 네. 논란이 일었었는데 네. 이에 대한 입장도 나올 것으로 보시는지요?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질문이 일단 있을 것이고요. 먼저 말씀은 안 하실 것 같은데 그 질문에 대해서 당연히 답을 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금융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을 좀 인정해주는 선에서 했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반응이 그랬던 거 아닌가. 이것이 뭐 대통령실이 구상을 해가지고 처음부터 만약에 이것으로 이렇게 어떤 기본 방향을 잡고 간다고 했다면 대변인이 그런 반응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금융위원회에서, 정부에서, 행정부에서 대통령실에 알리지 않고 이 대책을 내놓은 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어제 이재명 대통령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먼저 관심을 모았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친명계 좌장 5선 정성호 의원을 지명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권력 기구를 다루고 그다음에 이제 개혁 기구, 그러니까 개혁 대상을 다루는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중진형 실세형 배치였고, 그다음에 경제부처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도 끌어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말하자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을 보여줄 수 있는 곳들에 대해서는 뭐 전임 정부 여기저기 저 가리지 않고 또 현직을 유임시키기도 하고, 그러니까 약간 혼재된 스타일인데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그거잖아요. 결국 법무부와 행안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그 권력기관들을 다루는 것들이고, 문재인 정부가 실패해서 사실상 정권을 내주다시피 했던 그런 과제들을 다시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아주 중진. 뭐 사실 그 정성호 의원은 국회의장 후보로도 거론되던 분 아닙니까? 윤호중 의원은 원내대표까지 했던 분이에요. 뭐 선수를 뭐 5선, 6선 이걸 떠나가지고 그래도 정말 그 이재명 대통령과 직접 소통할 수 있고, 하긴 뭐 정무수석도 4선 출신의 원내대표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주요 포인트들마다 실세형 중진형들을 배치함으로써 어떤 국정 장악에 대한 그립감을 가지고, 그다음에 마치 이분들이 이제 그 행안부나 이제 말하자면은 법무부로 갔을 때도 여기에 제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른바 차관들도 이분들의 권위와 이분들의 경륜에 누가 뭐 어떻게 잘못 얘기할 수도 없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두 분을 했던 것은 속도와 방향을 조절해 나가겠다. 다만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해도도 높지만 좀 실세형이기도 하기 때문에 속도를 가지고, 오늘 일부 언론 인터뷰를 보니까 앞으로 검찰청이라는 이름은 쓰지 못할 것 같다라는 이제 얘기도 하는 걸 봐서 정말 밀당을 잘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윤호중 지금 내정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행안부, 그러면은 이제 검찰로부터 가져갔던 형해화되거나 무력화하는 이 수사권을 결국 경찰이 가질 텐데, 이 부분을 또 행안부가 받게 되는 거거든요.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두 분을 전진 배치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 두 분이 얼만큼 경륜과 그다음에 자신의 어떤, 그러니까 지지층의 요구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국민적인 또 동의도 있을 테고, 이런 아주 적절한 밸런스를 얼마나 잘 유지하고 가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정부의 100일 혹은 더 나아가 6개월 성패도 갈리겠지만, 더 중요한 건 이분들의 앞으로 정치적 입지도 매우 거기에 연동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검찰 개혁을 주도할 트로이카로 불리는 네. 법무부, 행안부, 게다가 대통령실 민정수석까지 지금 뭐 다 지명이 됐는데, 검찰 개혁 완수 의지를 이렇게 표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검찰 개혁을 합리적으로 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협치와 절제를 통해서 해보겠다, 이런 메시지가 더 강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법무부 장관의 약간 호위무사 같은 스타일, 호위무사 이미지를 배치했다면 지금 말씀하신 강하게 그리고 선명하게 가겠다는 걸 표출했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 정성호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강한 드라이브를 걸 때도 방송에 나와서 그것에 대해서 약간 절제하는 메시지를 내준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약간 쓴소리나 브레이크 역할, 기어 역할을 해온 사람이에요. 그런 분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다는 것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대통령과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신뢰를 바탕으로, 그 신뢰 속에서 어느 정도의 재량을 가지고 야당과도 어느 정도는 대화를 해가면서, 협치를 해가면서, 그리고 국민들을 설득해 가면서, 소통해 가면서 그런 절제 속의 개혁을 이루겠다, 이렇게 저는 오히려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예, 봉욱 민정수석은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냈거든요. 저번에 오광수 전 민정수석도 검찰 출신이었기 때문에 뭐 조국혁신당에서는 좀 안 좋게 봤었는데, 이번에 또 검찰 출신을 둔 건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 그렇게, 지금 사실 조국혁신당에서 법무차관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공격하지만 봉욱 수석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거든요. 저는 이걸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어서, 그러니까 낭만 오광수 수석에 이어서 봉욱 수석까지 쓰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확인이 됐잖아요. 그럼 그렇다면 대통령의 의지가 뭘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결국 내부 사정을 잘 드는 칼의 메스를 사용함으로써 결국 환부를 제대로 도려내겠다, 이런 의지를 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조국혁신당이든 어디든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상 봉욱 수석을 놓고는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일이, 검수완박에 대해서 이분은 반대를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검찰총장을 놓고 겨룰 때도 그런 게 문제가 돼서 사실상 후보군에서 탈락했다는 얘기들이 있는 이분을 지금 기용한 건 뭐냐, 안정감 있는 정성호 장관이 키를 쥐고 내부 사정을 속속들이 잘하는, 이분이 이제 기획통으로 불리더라고요. 대검 차장까지 했고, 그렇다면 뭐 거기 안에 문화라든가 기수라든가, 그다음에 그 상명하복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사실상 어찌 보면은 검사 개개인에 대한 성향까지도 다 파악이 됐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은 결국 봉욱 수석에게 그런 현장의 일종의 메스 역할을 맡기고 컨트롤 타워는 정성호 의원이 한다, 아마 이런 식으로 얼개가
잡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면은 봉욱 수석의 과거의 어떤 그런 발언 혹은 어떤 검찰 개혁에 대한 자기의 어떤 그 철학, 생각 이런 것들은 지금 여기서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아마 대통령이 연이어서 오광수 봉욱으로 가는 것을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뜻과 함의가 있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지금 큰 논란이 없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어제 추가로 단행된 장관 인선 중에 일단 지금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후보자가 정은경 후보자입니다. 지금 남편의 코로나 관련 주식 논란에 잘못된 내용이 많다면서 청문 과정에서 소명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한번 듣고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주식 보도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도 내용에 잘못된 내용이 많이 있어서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국민들께 충실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문 과정에서 소명하겠다. 청문회 문턱 넘을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예, 저는 뭐 넘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사실상 김민석 총리 후보자도 그렇지만요. 지금의 청문회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는지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다루어지는 도덕성이라는 부분이 국민적 합의와 일관된 기준이라는 것을 가지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것은 논란이고 국민의 정서를 살펴봐야 되는 요소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제외한다면 역량이라는 부분이 남아있는 건데 김민석 후보도 그렇고 정은경 후보도 그렇고 역량이라는 측면은 국민에게 상당히 어필이 가능하고 더더군다나 정은경 후보는 코로나 대책 시에 국민의 신뢰를 엄청나게 크게 얻은 사람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도덕성 부분이 정말 이게 뭐 과거에 비추어서도 이게 얼토당토 않고 문제가 과거에 뭐 비해서 용서가 안 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면 그것은 논란으로 가고 대부분은 역량 중심으로 결국엔 인선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제 국회에서 우리가 청문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국민들이 과연 최고 공직자의 도덕성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 임명해도 된다고 용인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국회의원들이 논의를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일관된 기준을 갖춘 청문회 제도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최수영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부분은 어떤 자료를 좀 봐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김민석 총리 후보자도 사실상 이틀간의 청문회 허들을 그냥 본인이 우기다시피 해서 통과한 것 아닙니까? 사실 청문 역사상 25년째 처음으로 증인 한 명 없는 청문회가 됐고 김경일 회계사에 따르면은 이렇게 주요한 청문회의 대상자가 금융거래 자료 하나 안 낸 당군일의 처음이라는 그렇게 허술한 청문회를 통과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총리 후보자도 통과하는데 뭐 하루짜리 장관, 더더군다나 장관 후보자들은 표결 절차도 없어요. 그냥 청문 보고서 채택 하든 안 하든 3일 있다가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만이니까.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배우자가 과거 이제 그 말하자면 본인의 업무와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게끔 관련한 기업의 주식을 많이 소유하고 있었다. 코로나 때 이제 뭐 마스크든 손 씻기든 간에. 그런데 어쨌든 저는 이제 그걸 좀 보고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봐야 되는데 지금 무조건 뭐 대통령실이나 정은경 후보자나 이건 뭐 청문회 때 다 소명이 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할 건지. 저는 그래서 정말 이번에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그 초대 총리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이틀 동안 하고 넘어갔지만 이렇게 장관 후보자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정말 국민 평균 수준의 어떤 도덕과 윤리성을 갖고 있는지 저는 정의용 후보자에 대한 또 그 허들이 어찌 보면 이재명 정부 전체에 대한 또 평가를 이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저런 논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이전에 윤석열 정권은 어땠습니까? 이 정도 논란을 다루기도 전에 이미 임명을 예고하고 다 지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 안 해도 지명한다. 청문 보고서 없어도 지명한다. 자료 안 낸 것보다 훨씬 심한 겁니다, 그게. 그런 어떤 묻지마 지명과 임명을 한 정권의 사람들이 이제 자료를 안 냈다는 걸 마치 더 심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지금 장관급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위촉을 했는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러브버그처럼 전과자는 전과자끼리 붙나 보다. 국민을 속인 대가로 실형까지 살았던 인물이 다시 공직에 복귀한 거는 국민에 대한 모욕이다. 참담하다. 이렇게 나를 세웠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저는 안철수 의원은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도 남습니다. 드루킹 사건, 이른바 드루킹 사건의 최대 피해자라고 안 의원도 생각하고 있고, 사실상 그때 드루킹 사건이 없었으면 또 대선 판도가 어떻게 갔을 수도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최대 피해자다 보니까 아마 김경수 전 지사 얘기만 나오면 정말 나를 세우는 저는 안 의원은 또 입장은 이해됩니다만, 저는 그래서 행안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다가 이렇게 아마 청문 절차도 없고 그다음에 장관급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그 자리로 보내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어찌됐건 대통령 직속의 장관급인데, 저는 그 친문도 껴안고 그다음에 경쟁 후보였던 또 경선 후보도 껴안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가지 좀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지만, 전 그래도 대통령 직속의 그 공직자라기보다는 차라리 공공기관장으로 보냈으면 또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또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안 의원에 대한 저렇게 강력한 반발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민주질서를 어지럽힌 공론장을 왜곡한 혐의로 실형까지 받은 분인데, 그분을 대통령 직속의 장관급으로 이렇게 좀 뭐 자리를 줘가지고 활동을 하게 한다. 어찌됐건 뭐 이거는 국민평가가 따로 있지는 않을 테고, 아마 내년 지방선거에 만일 김경수 전 지사가 출마한다면 또 다른 평가를 받겠지만, 어쨌든 안철수 의원의 저 강력한 저 말하자면 비토는 저는 이해하고도 남는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이번 위촉이 다음 행안부 장관 혹은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이미지 세탁일 뿐이라고 지적한 거예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는 게 뭐 본인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라고 저는 봐요. 근데 이제 국민들의 시각에서 그것이 그러면은 동의가 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 게, 자 보십시오. 내란과 관련해서도 제대로 얘기를 안 해요. 지금 어느 도덕성을 따지고 있는 겁니까, 지금? 내란보다 형사적으로 최고의 범죄가 있습니까? 그런 불법 계엄과 내란 혐의를 아무 얘기도 안 하는 분들이 그거보다 못한 도덕성을 따지겠다고 드는 거예요. 국민들이 물론 민주당의 권력 독점을 굉장히 걱정을 하겠죠. 불안해하겠죠.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환경인 게 뭡니까? 내란 세력의 부활이 훨씬 두렵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은 내란 세력이 부활하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 보이고, 그 모습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 야당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도덕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국민들이 그게 들리겠습니까? 정말 우리나라의 도덕 수준 내지는 모든 것들을 저 바닥으로 다 처박아 놓고 거기서 하나씩 올라오는 것을, 거기에서 좀 부족함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비난한다? 그것이 국민의 귀에 들릴지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짧게 5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승전 내란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란 때문에 윤 대통령 파면됐고, 그다음에 탄핵됐고, 그다음에 조기선거해서 이재명 대통령 탄생했습니다. 그럼 그걸로 됐고, 지금 3개 특검이 조사 중이니까 저는 이재명 정부에서 일할 사람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눈높이 잣대로 보는 거를, 그걸 내란 세력의 준동이나 바로 혹은 척결이 안 돼서 이렇게 됐다? 그거는 저는 동의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세수는 세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세술과 세부대는 깨끗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깨끗함을 요구하는 거 가지고도 당신들은 내란이기 때문에 자격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그거는 조금 과도한 비판이라고 보고요. 중요한 건 이재명 정부가 얼마큼 잘하느냐 하는 거는 이재명 정부의 실력으로,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국민 여론으로 뒷받침하는 거지, 그것이 과거 정부와 연동되는 건 저는 그건 온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비판을 할 만한 공적 위치를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그 공적인 위치가 어디에는 안 해도 되고 어디에는 해야 되고 이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개인으로서 만약에 그 국민의힘이 사인으로서 개인으로서의 위치라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하죠. 네, 공적인 위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잘못됐으면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똑같이 다른 부분도 이야기해야 되는데, 내란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한다는 걸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비대위원장이 사과하고 있고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내정된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 18명 가운데 국회의원 수가 8명에 달하더라고요. 44.4%가 국회의원을 겸직하는 건데, 이게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높더라고요. 가장 높죠. 김대중 정부보다 높았고, 문재인 정부가 33% 됐는데 그보다 높고, 사실상 이렇게 되면 그 내각 가운데 2명 중에 1명이라는 얘기잖아요. 의원 내각제죠. 사실 대통령 중심제를 택한 미국이라든가 네덜란드, 뭐 실제 의원 내각제를 하는 데서도 장관과 국회의원 겸직을 금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헌법에서는 금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법률에서, 국회법에서 다만 국회의원은 국무위원과 국무총리는
겸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 지금 뭐 비례대표 출신으로 국세청장까지 간 이런 분들까지 하면은 이거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근데 저는 이게 물론 이제 제가 말하자면 업무 투입도 되고 그다음에 청문도 통과도 쉽고 다 되는 것. 그다음에 이제 뭐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동의하는 의원들을 실생으로 포진시키니까 어떤 말하자면 성과도 빨리 할 수 있고 다 좋은데 이럴 거면은 차라리 한번 개헌을 통해서 우리가 의원 내각제 하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런 식으로 의원들 다 또 모시고 가서 장관을 시키면은 나중에 본인들이 부처에서 발의한 법안들 표결할 땐 또 표결에 참여해서 또 이해충돌 소지도 있고 여러 가지 저는 뭐 충분히 이제 의도는 이해하지만 결과가 이럴 거면은 한번 제도를 바꿔보는 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대통령 중심제에 걸맞지 않은 너무 많은 숫자가 사실 입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적을 한번 할 수밖에 없어요. 행정부 견제가 약화될 거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이건 오히려 지난 총선의 결과가 준 자신감인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의석수가 부족하면요. 장관으로 보내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의회 활동을 통해서 의회의 어떤 그 행동에 힘을 보태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167석이잖아요. 장관으로 빠져나가도 의회에서 어떤 힘 있는 행위를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난 총선이 이렇게 많은 의석을 민주당에 주었기 때문에 오히려 할 수 있는 자신감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특수성도 박수현 의원께서 잘 얘기를 해주셨듯이 지금 그 대통령 파면 이후에 인수위 없이 빠르게 진행되는 새로운 정부예요. 이 새로운 정부 속에서 뭐 굉장히 뭐 경험과 정치적인 어떤 역량과 그리고 사람들을 다룰 수 있는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안정적으로 처음에 어떤 정부를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관들은 굉장히 전문성 있는 내부 인사 발탁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정무적인 장관 그리고 실무적인 차관 이 조합이 지금 현 정부의 모습이고 굉장히 실용적인 모습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 하나만 하기에도 바쁜데 장관까지 겸하게 되면 이게 물리적으로 의정 활동을 잘 할 수 있겠냐 지역에서 그렇기 때문에 입법부에 공백이 생기는 셈이라는 일각의 주장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프랑스 등 대통령제 국가뿐만 아니라 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벨기에 같은 내각제 국가에서도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을 헌법으로 금지하고 있더라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기간에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겸직 금지 주장에 찬성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경실련이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 물으니까 그럼 나도 찬성한다 했어요. 그런데 막상 집권하고 나니까 편한 길 또 손쉬운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국정 성과를 내겠다니까 저는 그래서 의도는 제가 이해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차라리 현실이 그러면은 제도를 바꾸는 것도 고민해야 되지 않습니까? 서는 곳이 달라지면 보이는 풍경도 달라지는 법인데 저는 과거와 같은 걸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 그리고 사실상 이게 상권 분립을 무력화하는 겁니다. 자, 입법부와 행정부가 동일선상에 있어요. 그리고 입법부에서 이제 장관하던 분들이 다시 이제 여기 돌아오잖아요. 해당 상임위로 갔을 때 그러면 그 사실상 이해 충돌의 소지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도는 제가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국정 성과 내고 인수위도 없이 출범하니까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것도 이해합니다. 그럴 거라면은 차라리 이 차제에 부분적 개헌이라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헌법적으로 사문화된 그 부분들을 다시 되살리든지 이렇게 한번 하는 과정들이 한번 필요한데 어쨌든 저는 6개월 동안에 그 국정 성과를 보면서 연말에는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공론화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문화부 국토부 장관 인선만 남았습니다. 네.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요, 뭐 굉장히 고민이 있는 자리이니까 그렇겠죠. 기본적으로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문화인들과 그 간담회 자리에서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너무 중요하고 그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게 문화강국 부분인데 그 문화강국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적절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고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실제로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국토부는요, 정권의 명운을 바꾼 적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고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어떤 부동산 정책의 실패 이런 걸 반면 교사 삼아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 59.7%. 이것과 함께
정당 지지도도 좀 함께 다뤄보면은 민주당 지지율이 50%, 국민의힘 30%, 20%포인트 이상 격차가 나거든요. 이 두 가지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양당의 지지율 격차가 탄핵 때보다 더 심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대선 때 그래도 41%의 지지를 받은 정당 아닙니까? 근데 그것조차 오롯이 지금 수렴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지금 국민의힘의 방향성이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 데이터가 지금 입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대선 이후 한 달 지나도록 쇄신 혁신도 안 하고 당의 어떤 그런 의지도 없고 그다음에 젊은 비대위원장이 내놓은 그런 안에 대해서도 당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하는 데 대한 결과죠.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거의 이제 뭐 60%. 저는 사실상 이건 허니문 효과라고 봐요. 이렇게 한 달 됐는데 지금 또 사실 큰 뭐 말하자면 실책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의 기대치도 반영이 된 것 같고 더더군다나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 대통령이 잘 수렴해서 갈 부분이니까 저는 그 부분을 앞으로 지켜볼 거라 하는데 국민의힘이 이렇게 건전한 야당 세력 그다음에 견제 세력으로 존재감이 이렇게 없을 경우에 저는 앞으로 국민의힘이 기댈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국민 여론밖에 없거든요. 지금 보십시오. 국회에서 의석도 안 되죠. 거부권 행사도 이제는 여당이 하니까 안 되죠. 유일하게 하는 게 필리버스터인데 필리버스터도 48시간 지나면 무력화돼요.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이 기댈 수 있는 거 딱 하나입니다. 국민의 지지와 국민의 여론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그러니까 야당의 세력으로 맞설 때 거기에 또 이제 약간 눈덩이 효과가 불어나면 이제 힘도 더 생기는데 전혀 지금 기반 시설이 안 돼 있어요. 이런 측면은 참 저는 그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바닥을 쳤다? 아니다. 지하실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좀 뼈아픈 대목으로 저는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안은 애초에 민주당이 오늘 표결을 하려고 했는데 우원식 의장이 7월 3일까지 합의를 해라 여야 합의를 촉구하면서 좀 미뤄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검증하겠다면서 국민청문회를 열었고요. 나경원 의원은 지금 나흘째 국회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더라고요. 저는 국민의힘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야당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이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도 같은 맥락인데 이런 겁니다. 지금 최수영 평론가님 말씀하시잖아요. 국민들이 메신저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이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당은 견제 세력으로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야당 세력으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야당 세력이 견제라는데 그 자체를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출발한 것인가? 여당을 잘 비판을 못해서 그러는 것인가? 대통령을 뭐라고 지적을 많이 안 해서 그런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예 귀 기울일 가치가 없다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는 뭐냐? 아니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내란이라는 어마어마한 국민에게 준 충격에 대해서 공적인 책임을 가진 세력이 전혀 비판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 안에 그 세력의 중심 같은 사람들이 계속 기득권을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물론 민주당에 이렇게 독점적으로 흘러가면 안 되는데 걱정되는데 그렇지만 그러면은 이거에 대안을 찾으려고 반대를 봤을 때 저는 내란 세력이 부활할지도 모르겠네 지금. 이것이 더 걱정되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을 먼저 해소하지 않는 한 저는 국민으로부터 지지는커녕 야당으로서의 존재 가치도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야당 일부 의원의 농성, 국민청문회, 그리고 여당에서는 그걸 좀 폄훼하고 깎아내리는 비판. 이거 국민 여론에는 어떻게 작용할까요? 그렇죠. 근데 너무 저는 야당을 조롱하면 안 된다고 봐요. 지금 뭐 일각에서는 뭐 웰빙 단식이라고 이제 뭐 나경원을 폄하하는데 의원이 단식이라든가 농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선택하는 방식은 각자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럼 만일 이재명 대표가 그때 이제 입원해가지고 단식하고 할 때 그때 여당이었던 사람들이 조롱하면 그게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존중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 과정에서 마치 동료 의원을 조롱하는 듯한 이런 모습들 절대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보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야당이 항거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없으니까 국민청문회라고 배추 쌓아놓고 퍼포먼스라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경원 의원 로텐다홀에서 저렇게 시위도 하는 건데 좋습니다. 저는 저런 것들이 이제 개인적인 일회성의 어떤 퍼포먼스가 아니라 당의 힘으로 모여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개인이 항거하는 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개개인이 헌법기관이긴 하지만 저는 국민의 지지라는 여론이라는 걸 등에 업지 않는 한 저건 말하자면 일종의 개인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대한 쓰나미처럼 물줄기처럼 여당을 견제하고 압박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가 필요한데 저는 그런 점에서 지금 야당의 전략이 아직도 좀 부재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은 저는 좀 뼈아프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퇴임을 했습니다. 그 후임으로 송원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직을 겸직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당 구성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의 연장선이에요. 송원석 원내대표가 좀 색깔이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친윤입니다. 그리고 내란시에 대통령 관저에 가서 시위에도 같이 참여하고 그랬던 분입니다. 그러면 국민들에게 가는 메시지가 뭡니까? 아, 여기는 내란 세력 주축이라는 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겠구나. 거기 동조 세력 주축에서, 친윤 세력 주축에서 벗어나지 못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좀 아까 우리가 지지율 봤죠? 거기에서 국민의힘이 봐야 되는 부분이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이 50%가 넘었다는 거예요. 50%가 넘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아무리 잘해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50% 아래야 우리가 50%를 넘겨서 저 사람들을 꺾을 수 있다라는 여지가 있는 건데 50%가 넘어가 있는 상황에서 뭘 잘한들 뭘 꺾을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어디서 오는 것이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본인들의 원죄에서 오는 겁니다. 원죄. 그 원죄가 뭡니까? 내란을 일으킨 세력과 동질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원죄인 거예요. 굉장히 이거는 DNA 유전처럼 예? 그런 부분을 털어내지 못하면 계속 같은 모습으로 보이게 될 것이다. 결국은 야당으로서 국민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이 계속 보이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것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젊고 세력도 별로 없는 사람이 홀홀단신 자기를 한번 던져서 계기를 마련해보자라고 희생적으로 나선 거예요. 얼마나 욕을 많이 먹고 있겠어요. 저는 과거에 민주당 비판 조금만 해도 욕 엄청 먹었거든요. 근데 저렇게 비대위원장으로서 자기를 던져서 하면은 욕 엄청 먹고 있을 겁니다. 저 용기에 저는 박수를 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김용태 비대위원장 오늘 퇴임하면서 개혁 점수는 0점이고 구주류가 당의 몰락을 가져왔다고 아주 강하게 비판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저는 충분히 김용태 위원장의 생각에 저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던졌던 5대 개혁 과제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더 오늘 보니까 그 비대위원장과 이제 비대위원장 원내대표가 겸임하니까 쭉 보면서 그 비대위로 참여했던 인사들 몇몇 보면서 단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구나. 2022년 8월 이래 지금 2년 10개월 되는 동안 국민의힘이 지금 오늘까지 비대위가 7번째입니다. 늘 말로는 뼈를 깎는 혁신과 뼈를 깎는 쇄신이라고 했는데 7번째 비대위가 더 깎을 뼈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점에서 사실상 이번 비대위는 비대위도 아니다. 그리고 혁신이도 혁신이가 아니다. 이렇게 가가지고는 당의 미래가 없습니다. 저는 제가 보수 진영의 논객으로 활동하지만 이렇게 가서는 정말 당의 미래가 없습니다. 저는 정말 이거는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원점 제로 베이스에서 출발하지 않고서는 저는 국민의힘이 더 이상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정당으로 날 수 있을까 회의감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수영 정치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지난해 10월 북한이 평양을 침투했다고 주장한 무인기는 우리 군이 날려보낸 거라는 군 내부 제보 내용을 확보했다며 이를 공개했습니다. 박 의원은 당시 드론 작전 사령관이 직접 작전을 지시했고 조직적인 은폐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북한은 남측의 무인기가 평양 상공을 침투해 전단을 뿌렸다고 주장하며 사진까지 공개했습니다. 전쟁이 발발될 수 있는 이 같은 무책임하고 위험한 도발 행위를 당장 중지해야 한다. 당시 우리 군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러한 북한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 이게 기본 입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해당 무인기가 백령도에서 우리 군이 날려보낸 것이 맞는다는 군 내부 제보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드론 작전 사령관이 담당 영관급 장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작전을 지시했다는 발언도 있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군 내부의 조직적인 은폐 시도 정황도 확인했고 이에 연루된 영관급 장교들의 명단도 확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윤석열과 김용현이
북한의 무인기 발표를 보고 박수를 치며 좋아했다. 너무 좋아해서 사령관이 또 하려고 했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박 의원은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은 단순한 우려가 아닌 실제 작전 지시와 실행, 은폐까지 동반된 계획적 시도였음을 뒷받침하는 중대한 증거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군은 이번에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합참이 추가로 확인해 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윤 전 대통령 소환을 시작으로 수사를 본격화한 내란 특검팀은 외환 혐의도 정조준하는 상황이라 이번에 제기된 군 내부 제보 주장이 관련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북한이 지난해부터 휴전선 일대에서 진행해온 방벽 설치 작업을 유엔군 사령부에 뒤늦게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북 간 통신은 끊은 상황에서 유엔사와 소통한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북한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철책이나 방벽 설치 공사를 시작한 건 지난해 4월. 그런데 1년을 넘긴 지난 25일 유엔군 사령부에 뒤늦게 통보해왔습니다. 지금도 관련 작업을 하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해 10월 경의선과 동해선 일부 구간을 폭파하기 직전 유엔사에 통보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북한군은 지난주 후반부부터 접촉 지역에서의 작업을 재개를 했고 일일 한 1000여 명 이상의 작업 인원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뒤늦은 통보지만 국방부는 북한의 이런 움직임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재작년 4월 이후 남북 간 연락 창구가 모두 닫힌 상황에서 8개월 만에 유엔사 통신선이 다시 가동된 건 한반도 긴장 완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유엔사도 사전 통보는 오해와 오판 위험을 낮추는 유용한 조처라고 부연했습니다. 현재 의도를 예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의미 있는 메시지다. 저희도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엔사와의 소통 재개가 남북 연락망 복구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휴전선 일대에 철책이나 방벽을 세우는 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따른 국경화 작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북한은 유엔사에 경계선 확장 작업을 하겠다고 설명한 거로 전해졌는데 우리 측과 못다한 물리적 단절을 마저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히려 북한이 1991년 남북한을 별개의 국가로 승인한 유엔 측하고만 소통하는 것 자체가 두 국가론의 일환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YTN 나인입니다. 북한이 러시아 파병 북한군 전사자의 유해 송환 행사로 추정되는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조선중앙TV는 오늘 동평양대 극장에서 어제 열린 북러 예술인 공연 도중 무대 배경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관을 인공기로 덮는 듯한 사진을 방영했습니다. 해당 사진은 북한군이 러시아 군인과 함께 찍은 사진, 또 북한군이 쿠르스크 전장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피 묻은 수첩 사진과 함께 공개됐습니다. 프로농구를 대표하는 스타 허웅 형제가 처음으로 KCC 유니폼을 입고 나란히 훈련에 나섰습니다. 티격태격하면서도 형제 특유의 호흡을 보여줬는데요. 다음 시즌 통합 우승을 목표로 내건 허훈 형제를 양시창 기자가 만났습니다. 허훈 형제가 나란히 KCC 훈련 코트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한솥밥을 먹게 된 뒤 처음으로 함께하는 훈련.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여느 형제와 다르지 않지만 패스 들어달라니까. 형이 원하는 패스를 제대로 찔러줄 수 있는 가드는 동생 허훈뿐입니다. 오, 패스다. 이거 안 보고 들어가. 허훈의 KCC 이적은 프로농구 FAC장에 연쇄 이동을 불러왔을 정도로 파장이 컸습니다. 지난 시즌 4강에 오른 친정팀 KT를 떠나 KCC에 합류한 만큼 허훈과의 호흡이 얼마나 큰 시너지를 낼지가 관건입니다. 대표팀을 하면서 훈이랑 많이 맞췄던 것 같은데 의외로 좀 잘 맞는 부분이 좀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공격적이고 약간 슈팅적인 부분을 많이 가져간다면 훈이는 선수를 좀 살려주는 역할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잘 살려준다고 하면은 그 성공률이
더 올라갈 것 같아서 기대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공률 높아 올라가. 그래도 높아서 다른 선수에 비해 높으니까 잘 주겠다고 내가. 웨이트 훈련에 임하는 자세도 어느 때보다 진지한 두 형제의 목표는 오직 하나, 통합 우승입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은 원하는 결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조건 꼭 통합 우승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반지를 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이 저는 제일 전성기라고 생각을 해요. 군이도 전성기인 나이고 이때 좀 능력 있는 선수들과 같이 농구를 하면서 많은 업적과 그리고 커리어를 쌓고 싶습니다. 리그를 대표하는 선수로 성장해 전성기의 한 팀에서 만난 두 형제가 다음 시즌 프로농구에 어떤 바람을 몰고 올지 팬들의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더위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25도로 이틀 연속 열대야 가능성이 있겠고요. 한낮에는 체감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수도권과 강원 곳곳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기온이 빠르게 오르는 오전부터는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서울이 25도, 강릉은 27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동안에는 찜통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은 30도, 대전은 32도, 대구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장맛비 대신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일로 예정된 내란 특검의 2차 조사 일정을 바꿔달라고 다시 한번 요청했지만 특검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를 연결해 알아봅니다. 권준수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등검찰청입니다. 네, 윤 전 대통령 측이 내일 조사를 받는 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언론 공지를 했는데요. 1차 조사가 지난 토요일에 있었죠. 1차 조사가 장시간 진행됐고 충분한 시간적 여유 없이 즉시 재소환이 결정됐다며 내일 출석이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3일, 그러니까 며칠 뒤에 있는 재판인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신문이 하루 종일 진행될 예정이므로 하루는 쉬고 오는 이제 다음 달 5일이나 6일에 출석할 수 있다는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특검은 강경하게 대응하는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타임라인을 한번 정리해드리면요. 앞서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과 협의해서 오늘 출석할 것을 먼저 통보한 바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서 이제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며 내란 재판이 잡혀있는 다음 달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바꿔달라고 요청했고요. 특검은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내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새 출석일을 정해달라며 일정을 바꿔달라고 다시 한번 요구했고요. 하지만 또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면서 내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이번 주 안으로 특정 일자를 정해서 다시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전해드린 소식처럼 윤 전 대통령 측은 너무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 따라서 형사재판을 하고 나서 이후에 출석하겠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전해왔습니다. 네, 내란 특검은 오늘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소환 조사도 진행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강 전 실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 전 실장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전에 일부 국무위원들에게 대통령실로 들어오라고 연락했던 인물이고요. 또 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의 회의록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2차 조사를 앞두고 특검이 국무회의 관련 진술 확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이에 더해 강 전 실장은 뒤늦게 새로운 계엄 선포문도 작성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위법성을 인지하고 나중에 교정을 시도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내란 특검은 우선 체포영장 재청구를 거듭 시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 2차 조사를 앞두고 강희구 실장을 조사했지만 다음 달 4일 또는 5일에 다시 한번 기일을 통지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군검찰은 내란 특검과 협의해서 추가로 기소한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추가로 구속했습니다. 중앙지역 군사법원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특검에 이어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과 순직 해병 특검도 다음 달 2일 본격 수사를 시작합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먼저 이첩받은 사건들을 검토하고 최상병 특검은 첫날부터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사단장을 소환할 계획입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준비기간 20일을 꽉 채워 토대를 닦은 김건희 특검과 최상병 특검은 모레 나란히 현판을 걸고 본격 수사에 나섭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수사 대상은 모두 16가지에 달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코바나 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입니다. 특검팀은 기존 수사 내용을 이첩받았는데 김 여사를 부르기 전에 일단 기록 검토부터 시작합니다. 아직 소환 협의는 진행하지 않고 있고요.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 저희가 적절한 시점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사팀 구성을 대부분 마친 최상병 특검팀은 첫날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소환합니다. 안전장비 없이 수중 수색을 지시해 최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와 함께 김건희 여사를 연결고리로 한 불법 구명 로비 의혹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그간 지금 사실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수사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밝혀지지 않은 의혹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것, 이게 저희가 할 도리가 아닌가. 이와 함께 항명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박정훈 대령 사건도 국방부에서 넘겨받아 항소 취하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실 PC 파기 등을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정 전 실장의 PC 파쇄 지시 의혹과 관련해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다음 달 2일 고발인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는 대통령실 PC 등을 불법 파쇄하도록 지시해서 새 정부 국정 운영을 방해한 혐의로 정 전 비서실장 등을 지난 7일 고발했습니다.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둘러싼 법원 안팎의 논란을 논의했지만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마무리됐습니다. 법관들 사이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안건이 부결된 건데 주요 안건의 경우 반대 의견이 2배가량 많았습니다. 신규혜 기자입니다. 한 달여 만에 다시 소집된 전국 법관대표회의 결과는 주요 안건 5개 모두 부결이었습니다. 재판 독립 침해와 정치 사법화에 대한 우려, 사법부 신뢰 회복 등을 담은 입장문을 낼지 2차례에 걸쳐 논의했지만 결국 내지 않기로 한 겁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뒤 논란이 이어지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대법원이 이 대통령 사건 심리와 선고를 서두른 건 사실상 선거에 개입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겁니다. 이후 정치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 요구와 특검을 통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나왔는데 이와 관련해 사법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의견, 반대로 법원을 향한 특검 요구 등이 재판 독립성을 해친다는 의견 등이 모여 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수사 정보가 갖추어졌습니다. 2025년 제2회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의에서는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결론을 내리지 않았는데 두 번째 회의에서도 법관 90명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지는 못했습니다. 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 판결로 훼손된 사법부 신뢰를 입장문을 통해 회복해야 한다는 의견,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한 대법원장 사퇴 요구 등이 재판 독립을 침해한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의견,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한 법관들의 입장 표명은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 등 크게 3갈래로 의견이 나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입장 발표 자체를 반대하는 법관들은 의결 내용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과반이 넘는 법관들이 여기에 공감하며 안건이 부결됐습니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는 분과위원회 설치가 가결돼 향후 재판 독립성 보장 등에 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는데 이 논의 결과는 오는 12월 정기회의에 정식으로 보고될 예정입니다. YTN 신기입니다. 지난 28일부터 정부가 고강도 대출 규제를 시행하면서 마포, 성동과 같은 한강벨트 아파트 시장의 매수 문의는 뚝 끊겼습니다. 대출 규제로 인해 자금 여력이 부족한 젊은 실수요자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을 가능성도 지적됩니다. 최두희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지난주 아파트값 상승폭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한 마포구. 지난 28일부터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 정책이 시행된 이후 부동산 중개업소는 한산한 모습입니다. 매매 수요는 전세 수요로 전환됐고 매수 문의도 뚝 끊겼습니다. 꼭 와야 되는데 이제 들어올 수 없으니까 거의 내가 보기엔 10억씩 대출해서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전세 수요로 바뀐 것 같아요. 매수세는 거의 한 3%도 안 되고. 아파트 값이 역대급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던 성동구 일대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주말에 집 보러 오겠다는 손님이 예약을 줄줄이 취소했고 계약 건수는 급격히 줄었습니다. 3분의 2 부분 손님이 예약을 취소하셨고 이번 주 토요일 날 그리고 월요일 같은 경우에 거래 완료건이 없습니다. 5건 이상이었는데 오늘 와보니까 한 건도 없네요. 거래량이 줄면서 관망세가 커지는 분위기인데 자금 여력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은 타격이 클 전망입니다. 반면 현금 부자들과 외국인은 사실상 대출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이 됐기 때문에 사실 현금 부자들이 이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을 거고요. 특히나 규제에서 해당이 되지 않는 외국인들이 또 수혜를 받을 수가 있죠. 실제로 올해 들어 외국인이 신청한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보면 중국인이 전체의 60.9%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인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출 규제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인근 지역으로의 풍선 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실제로 지난주 금요일 정부의 대출 규제 발표 이후 한강벨트 지역 이외의 아파트나 빌라 등으로 투자 수요가 이동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오히려 재개발, 재건축에 그런 금액 6억 밑에 대출 안 받고 갭 투자는 조금 더 상황이고 빌라 재건축, 재개발로 손님들이 몰린다고 봐요. 이에 더해 대출 규제 효과가 단기에 그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후속 대책을 통한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 발표 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1년 내에 집을 사거나 팔겠다는 사람이 모두 크게 늘었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지난 4일부터 18일까지 모바일 앱 접속자 524명을 대상으로 향후 1년간 부동산 거래 의향을 물은 결과 매입 계획이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73.1%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조사 후에 정부가 초강력 대출 규제를 발표하면서 앞으로 시장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이 627 부동산 대출 규제와 관련해 금융권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돌입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대출 심사 과정에서 한도나 자격 요건 등을 제대로 숙지해서 진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로막힌 대출 수요가 자영업자 대출이나 제2금융권으로 옮겨가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지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정부가 해외 과학자의 국내 연수를 지원하고 비자 혜택도 제공하는 등 해외 연구 인력 끌어오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연구 성과나 국내 연구 환경의 기여를 확인하는 과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늘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에이펙 영내 과학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회원국 과학자들을 국내로 초청해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수생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월 250만 원의 체재비가 지급됩니다. 100여 명의 외국 과학자들이 참여해 올 하반기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모두 20억 원 예산이 소요됩니다. I hope it will serve as a stepping stone to more robust scientific exchanges and build a sustained network for research collaboration. 많은 예산이 투입됐지만 연수 프로그램의 성과를 확인하는 절차는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평가 지표를 보면 연수 계획과 역량, 기대 효과만 있을 뿐
연구의 결과물을 확인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이 때문에 과기정통부가 실질적인 협력이나 공동 연구 성과보다는 해외 연구자들에게 보여주기식 행사를 진행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함께 외국인 과학기술자 고용추천 제도인 사이언스 카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추천서를 발급해 외국인 석박사급 인재가 비자를 더 쉽게 받고 국내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건데 정작 국내 연구자들의 취업 문제는 소홀하다는 지적입니다. 지금도 많은 국내 대학 교수를 비롯해서 국내파 박사 및 대학원생들이 열악한 조건 하에서도 자생적 학문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묻지마식으로 해외 과학기술인 지원책을 도입하는 것은 고군분투하는 국내 과학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우리 학문 생태계를 해칠 위험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이공계 청년들은 더 나은 연구 환경이나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해 매년 3만 명가량이 해외 유학을 택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지난 4일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을 맞아 오는 7월 3일 첫 기자회견을 엽니다. 강효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7월 3일 오전 10시에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회견은 민생 경제와 정치, 외교 안보, 사회 문화 등 분야별로 나뉘어 문답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서 활발히 소통할 거라고 강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수사, 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 개혁은 불가피하다면서도 국민에게 피해는 없어야 한다며 속도 조절을 시사했습니다. 야당과도 협의하겠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의 표정은 냉랭합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오선 현역 의원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수사 기소권 분리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검찰의 권한 축소는 불가피하단 건데 이 과정에서 검찰청의 이름도 자연스럽게 기소청, 공소청 등으로 바뀔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검찰개혁은 국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고 야당과도 협의하며 진행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속도보단 신중론에 방점을 찍으며 뒤탈 없는 검찰개혁을 예고했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윤석열 정권 실패했던 걸 반면교사로 삼아갖고 여야가 서로 긴밀하게 대화하고 타협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당 내 대표적 온건파인 정 후보자는 38년지기이자 사실상의 정치적 동지인 이 대통령의 생각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시간표를 정확하게 정한 건 아닌데 뭐 기본적인 스케줄 정도는 가지고 있죠. 검찰개혁의 한 축인 오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첫 출근길 일성으로 경찰국 폐지를 언급했습니다. 경찰국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로서 국민들께 약속드렸던 공약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드리고요.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 기관으로 가져오기 위한 사전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오선 중진의 정권 호위무사들을 발탁해 검찰과 경찰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극심한 충돌이 예상되는 이유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송미령 농림부 장관은 전 정부에서 자신이 반대해온 양곡관리법과 관련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사전 수급 조절에 대해 뜻을 같이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송 장관은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했던 것을 그대로 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이어서 이전 정부에서 반대한 양곡법은 사후적으로 남는 쌀을 사라는 게 주된 내용이었던 반면 이번에는 사전 대책으로 남는 쌀이 아예 없도록 하는 게 핵심적인 내용 변화라고 설명했습니다.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가 첫날부터 파행을 겪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임위 운영을 문제 삼으며 한때 퇴장한 건데 회의장 복귀 뒤에도 추경에 대한 여야 시각차는 여전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추경안 심사 첫 발을 떼는 국회 예결위원회 전체 회의는 시작부터 파행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수박 겉핥기식 졸속 심사에 들러리 설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단체로 퇴장한 겁니다. 예산 독재까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일정을 다 정합니다. 우리는 허수아비입니까? 들러리입니까? 회의는 여당 중심으로만 2시간여 진행됐고 종합 정책 질의를 하루 늘린 이틀 하기로 여당이 한 발 물러선 뒤에 보이콧은 끝났습니다. 회의장으로 돌아온 국민의힘은 추경의 핵심 민생회복지원금을 정조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차관들을 상대로 사실상 당선 축하금이 아니냐고 조목조목 따져 물었습니다. 결국 15만원씩 나눠 갖고 45만 원씩 더 내자. 이게 추경의 핵심입니다. 이번 추경의 목적이 뭡니까? 첫 번째는 경기 진작이고 두 번째는 민생 안정입니다. 민주당은 민생지원금을 현금 살포로만 보는 야당의 시각 자체가 문제라고 받아쳤습니다. 국민의 지지를 득한 다음에 그야말로 어렵게 하는 것인데 그게 대통령 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야 하는 겁니까? 애초 이번 추경은 윤석열 정권이 민생을 망친 탓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민생 이렇게 망친 게 도대체 누군데 이렇게 적반하장하는 태도를 보이는 겁니까? 민주당은 목요일 본회의에서 이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는데 전체 회의가 하루 늘어나면서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금요일 빠듯하게 처리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낙점된 김민석 후보자를 두고 국민의힘은 국민청문회를 열어 장외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 자료 제출을 놓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며 개최한 이른바 국민청문회. 현장엔 배추 18포기가 등장했습니다. 인사청문회는 지난주 끝났지만 배추 농사에 2억 원을 투자해 매달 450만 원을 받았다는 김 후보자 해명을 부각하려는 의도입니다. 소득이 없는데도 재산은 늘어나기만 했습니다. 배추 농사, 반도자, 정여세 등 각종 의혹만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총리 지명 철회를 촉구하며 국회 농성을 이어가는 가운데 현장을 찾은 김 후보를 향해 인사청문 자료 제출부터 하라며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걸 안 보시더라고 몇 시간 동안. 중요세 자료 안 냈다고 그러니까. 아니 자료를 다 안 보시고 하여간 고생들 하셨어요. 무슨 고생을 했어요. 자, 수고. 민주당은 총리 인준을 볼모로 야당이 생떼를 쓰고 있다면서 타협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발목을 잡으려는 의도에는 전면전뿐이라는 겁니다. 민생 전면전을 선언합니다. 내란 세력 척결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더욱 속도감 있게 행동에 나서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경제단체와 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배임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재계 우려에 공감하고 이른바 3% 룰과 집중투표제 강화 등은 추후 조정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과정에서 우려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문제가 나타난다면 얼마든지 제도를 보완하고 수정할 용의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금요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에서 총리 후보자 인준안과 함께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입장을 바꾼 가운데 이를 고리로 극적으로 여야 협상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어젯밤 서울 신림동의 한 빌라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져 2명이 다친 가운데 용의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용의자는 피해자들과 같은 건물에 살았는데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신발도 없이 달려가는 남성이 보이고 잠시 후 구급차와 경찰차가 잇따라 나타납니다.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진 뒤 피해자로 보이는 남성들이 대피하는 모습입니다. 저녁 8시 반쯤 서울 신림동에 있는 빌라에서 30대 남성 A씨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20대와 30대 남성이 어깨와 발목 등을 다쳤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한 분이 편의점에 나오시는데 이제 왼쪽 팔에 붕대를
감고 계셨어요. 그 피가 흘리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피해자들은 집에 있는데 초인종을 눌러 문을 열었더니 A씨가 흉기를 휘둘렀다고 경찰에 말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건물에서 200여 미터 떨어진 편의점까지 뛰어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수색에 나섰는데 용의자는 건물 옥상에 있다가 경찰이 올라오자 투신해 숨졌습니다. 조사 결과 용의자는 피해자들과 같은 건물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최근 이사를 왔다며 용의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치료가 끝나는 대로 조사할 예정이라며 용의자가 숨져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더라도 범행 경위 등 필요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이번 주말 정식 개장을 앞둔 상하이 레고랜드에서 놀이기구 멈춤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지난 28일 정오쯤 상하이 레고랜드의 간판 롤러코스터가 운행 중에 갑자기 멈추어 섰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10명이 넘는 탑승객들은 37도가 넘는 폭염 속에 40분 동안 공중에 매달려 구조를 기다렸습니다. 현지 당국은 탑승자 전원이 구조됐고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전했지만 정식 개장을 앞두고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이 펄펄 끓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으로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됐는데요. 한낮 찜통더위는 밤에도 식지 못하면서 오늘 서울에는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불면서 내일도 밤낮 없는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강릉의 최저기온이 27도, 서울은 25도로 내일도 열대야가 이어지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열대야 수준의 밤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에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한낮에 서울 30도, 광주와 대구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 불안정도 심해지겠는데요. 내일 오전부터 저녁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5에서 40mm, 전북에는 최고 5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일부 지역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면서 요란하게 내리겠고요. 수도권과 영서 지역은 아침에도 비가 살짝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고 소나기가 내린 뒤에는 더욱 무더워지면서 열대야와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네, 요즘 해가 져도 후텁지근한 날씨에 잠 못 이루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열대야로 인해 숙면을 취하기 어렵다면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고 쿨매트나 죽부인 등 시원한 숙면용품을 사용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잠자는 동안에는 에어컨 온도를 26도에서 28도 정도로 맞추고 한두 시간 뒤에는 꺼지도록 타이머를 설정하고요. 잠들기 전에는 야식과 과식을 피하는 게 좋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신미림, 이혜민이었습니다. 오늘 뉴스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